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딸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출퇴근길에 사연을 듣고 있어요.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는데 지상으로 전철이 올라가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게 보고 싶어서요. 어린아이 같다고요? 사실 어려서 제 꿈은 비행기 기장이었습니다. 그땐 해외여행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런데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 가족 여행을 간다면서 비행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 집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화목한 집이었거든요. 막연하게 나중에 결혼하면 가족끼리 꼭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했죠. 그게 행복의 상징인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제가 모는 비행기에 태워가고 싶었습니다. 꿈은 컸지만 기장은 못 됐어요. 그렇지만 가정은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요.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게 그런 일이 닥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요. 전 아내와 3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허니문 베이비로 생긴 아이를 출산한 뒤였고요. 쑥쑥 크는 딸을 데리고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아야, 아빠 왔다.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왜 대답이 없지? 출근할 땐 불명 아내, 딸의 배웅을 받았는데 퇴근 후엔 아무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두고 갔더라고요. 부엌엔 요리하던 흔적도 그대로였어요. 저녁을 하다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내는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부모, 친척 아무도 없이 고아로 자란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 집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새아가가 집에 없다고? 잠깐 마트에 나간 거 아니야? 휴대폰은 집에 있는데 기저귀 가방이랑 지갑은 챙겼어요. 이 사람 어디 간다는 말 없었어요? 없었어. 오늘 넣으면 끓여준다고 꽃게 사간다고 하더만. 저녁 시간에 어딜 나가는 애가 아닌데 이상하긴 하구나.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저녁에 아기를 데리고 나간 적이 없었어요. 일찍 재워야 한다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외출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저녁을 하다만 흔적이 있었어요. 도마 위에는 파, 무가 있었고 꽃게도 손질해 놓았더라고요. 이상하게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전 무작정 밖으로 나가 아내와 딸을 찾아다녔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조차 없었어요. 시간은 속타는 제 마음도 모르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님도 크게 놀라셨어요. 경찰에서 뭐라더냐? 단순 가출 아니냐고 실종 접수도 안 해주려고 해요. 부부싸움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몇 번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새아가가 부모가 있기를 해, 친척이 있기를 해. 친구는 있을 거 아냐? 연락해봤어?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는 다 해봤어요. 근데 다 모른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우리 시아 데리고 얘가 어딜 간 거야, 글쎄. 전 하루 아침에 사라진 아내와 딸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아내를 찾으러 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파김치가 돼서 빈집으로 돌아왔죠. 벽에 기대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으면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결혼할 때 사실 저희 집에선 아내를 반대했어요. 이유는 아내가 양친 부모 없는 고아라서요. 성철아, 아무리 결혼이 늦어도 그렇지. 너무 눈을 낮춘 거 아니니? 조건 좋은 처자들을 바라는 거 아니다. 그냥 양친 부모 살아계신 짝도 많을 텐데 꼭 그 아가씨랑 해야겠어? 어머니, 저희 3년이나 사귀었어요. 저 원래 결혼 생각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미숙이 아니면 누구하고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착하고 좋은 애니까 한번 만나보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 그렇다면 보기는 한다마는 엄마는 썩 내키지가 않는구나. 미숙이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여보, 우리 상철이 믿고 한번 만나봅시다. 이 녀석이 3년이나 만난 아가씨잖아.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닐 거야.
아니, 아들 믿고 나가보자고. 에휴, 장인 장모도 없는 자리를 왜 하필 골라서는 너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뭘 그런 걸 따져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후회를 왜 해요? 미숙이 아니면 저 총각 귀신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엄마 앞에서 별말을 다 한다. 그 뒤로 어머니는 만남을 내켜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렵게 미숙이를 인사시킬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썩 좋진 않아도 제가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는 분위기였죠. 그래도 결혼하고 둘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안심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내의 심성이 정말 고왔거든요. 어머니와 같이 목욕탕도 가고 시장도 갔고 딸 없이 외동 아들만 있던 어머니한테 아내는 참 잘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들어섰고요. 그런데 딸을 낳은 지 1년 만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어디서도 아내와 딸을 찾을 수 없으니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잠을 자던 침대를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어릴 적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일 저 일 하다 다 말아먹고 결국 흥신소를 차린 친구인데 제 얘기를 듣더니 대범해 이러더라고요. 야, 포기해. 이런 경우 바람나 도망간 경우가 90% 이상이야. 뭐?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우리 미숙이를 얼마나 안다고 대번에 바람이 났대. 내가 이런 경우 한두 번 봤냐? 결국엔 남자가 있더라고. 딸도 데리고 갔다면. 야, 친자 확인은 해봤어? 이 자식이? 너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되는 줄 알아? 에휴, 너도 텄다 텄어. 야, 너처럼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던 인간들 나중에 다 고개 푹 숙이고 꺼이꺼이 울더라. 너도 와이프 100% 믿고 있냐? 뒤통수 세게 맞으려고? 이 자식이? 야, 내가 너한테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다시는 너 볼 일 없을 거다. 알겠냐? 야, 난 널 생각해서. 너 그 입 안 다물어, 이 자식아? 너 지금 나 쳤냐? 이게 진짜 미쳤나?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더라고요. 생전 폭력을 모르는 전데 그 순간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한 대 치고 절교해버렸어요. 맹세컨대 절대로 바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애 3년 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이 저한테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입니다. 시아 엄마, 제 와이프는 정말 긁어도 부스럼 하나 안 나올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이라 선택한 배우자였습니다. 전 꼬박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죠. 그러나 아내와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한탄하셨죠. 손녀딸인 시아의 사진을 보며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인서가, 그러게 내가 다른 여자 찾아보랬잖아. 시아 어미가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으면 이렇게 찾는 게 힘들었겠니? 세상 어디에도 끈이 없는 고아니까 찾는 것도 몇 배는 더 어렵잖아. 그런 말씀을 지금 왜 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시아가 보고 싶어 죽겠다. 너도 속이 말이 아니겠지만 아버지랑 나도 속이 타다 못해 시커매졌어. 집 나가려면 혼자 나갈 것이지 시아까지 데려가서는 이렇게 감감무소식일 수 있는 거니? 애가 착해서 예쁘게 봤는데 이젠 아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 내 아들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는 게 어디 있냐고. 역시 고아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다. 엄마 말 왜 안 들었어, 이 녀석아.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 이 녀석아. 네 어머니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저 이만 가볼게요. 새아가랑 씨앗 소식 없으면 너도 이제 오지 마. 아니 여보, 당신은 또 성철이한테 왜 그래요? 속상하잖아. 이 며느리 잘못 들어서 이게 무슨 난리야. 저 녀석도 꼴 보기 싫어. 네, 이제 안 올게요. 아버지 말씀대로 코빼기도 안 비칠게요. 성철아, 너까지 왜 그래? 아버지가 답답해서 하시는 소리잖아.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텅 빈 집에 들어갔어요. 사진 속에서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전 홧김에 액자를 던져버렸어요. 벽에 부딪혀 깨진 액자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다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진 뒤에 껴 있었던 것 같았죠.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체였어요. 갑자기 술이 확 깨더라고요. 뭔가 단서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이 깨자마자 전 차를 몰고 주소지로 달려갔어요. 국도에 인적 드문 길이 나왔고 폐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인기척 하나 없이 귀신 나올 것처럼 황폐했고 음산했죠. 꽤 오래 비어둔 건물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칭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꼭 시아의 목소리 같았어요. 전 건물 안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곳에서 1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내와 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대낮에도 어두운 방 한켠에 거지 몰골의 아내와 딸이 누워있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아야! 절 보고 놀란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벌벌 떨며 딸을 안고 구석으로 기어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악몽 같아서 전 눈을 비비고 다시 그 둘을 보았어요.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이었죠. 어린 딸 시아는 삐쩍 말라 있었어요. 아내는 노숙인 같은 행색이더라고요. 여전히 아내는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시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 안 돼. 시아는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정미숙, 너 나 몰라? 나 당신 남편이야.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봐. 나 누구야? 어? 남편? 시아 아빠?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 꼴을 좀 봐. 시아는 어떻고? 전 아내의 어깨를 막 흔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노숙자보다 더한 몰골로 그곳에 있었죠. 엄마 품에서 울던 시아는 지쳤는지 힘없이 잠들더라고요. 둘 다 제대로 못 먹고 지낸 티가 확 났습니다. 전 목이 메었어요. 집에 가자. 미수가, 얼른 일어나. 아니야. 안 돼. 가면 큰일 나. 시아랑 나 집에 가면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이런 데서 고생을 하고 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아랑 도망친 이유가 뭐냐고. 그 여자가 우리 딸 훔쳐갈 거야. 시아 지켜야 돼. 시아는 내 딸이야. 아무한테도 못 뺏겨. 아내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불안해 보였고 손도 떨고 있었죠. 자꾸 어떤 여자가 우리 딸 훔쳐갈 거라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더라고요. 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말해봐. 내가 지켜줄게. 어머니. 큰어머니 무서워. 당신한테 친척이 어디 있어? 장모님도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우리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쫓아올 거야.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시아, 내가 키워. 못 데려가. 정신 좀 차려, 여보. 시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 어? 시아, 내가 안을게. 이리 줘. 아내는 그럴수록 시아를 더 꼭 안더라고요. 전 물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어머니, 큰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누군데 시아를 빼앗아 가냐고 물었죠. 하지만 아내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다시 아내를 설득했어요. 집으로 가자고요. 그래도 싫다고 고집을 꺾지 않는 아내에게 저는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 이게 뭐야? 시아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 뼈 앙상한 거 안 보여? 시아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집에 데려가서 제대로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어린애 생각은 안 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헛소리 좀 그만해. 결국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고 저를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차 안에서도 벌벌 떨면서 오열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하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내와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몰골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전 아내와 딸을 씻겼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 일단 재웠어요. 아내는 시아의 손을 꼭 잡고 겨우 잠에 들더라고요. 둘은 보기에도 달게 아주 오래 잤습니다.
딸 시아를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야유였더라고요. 그제야 전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시아와 아내를 찾았다고요. 뭐? 새아가랑 시아를 찾았다고? 지금 어디 있냐? 집에 데려왔어요. 어제 찾았어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아버지랑 곧장 가마. 어디에도 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어. 알았지? 그러나 며느리와 손녀딸을 찾은 반가움도 잠시, 부모님은 한눈에 아내 상태가 온전치 못한 걸 눈치챘어요. 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애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김 원장한테 전화해 놓으마. 이렇게 된 이상 누구한테 숨길 것도 없고 시아엄이 회복하는데 온 가족이 힘을 써보자. 너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알았어? 이렇게 된 이상 시아엠이 어디 못 가게 지키면서 병부터 낫게 하는 게 급선무 같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아버지 친구분인 정신과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아내는 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워낙 격리해서 겉보기엔 일반인과 같았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커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기 전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불명했어요. 왜 집을 나간 거냐고 아내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불안해하면서 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저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왔다고만 했죠. 자꾸만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한다면서요. 고아인 아내에겐 어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헛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어머니 혹은 어머니라고 불렀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죠. 전 당장 흥신소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주먹 다짐까지 하고 절교한다고 했지만 부탁할 사람은 걔밖에 없었죠. 야, 이 자식아, 왜 전화를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 너한테 맞은 광대뼈가 아직도 부어있어. 알아? 미안하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사실 우리 와이프 돌아왔거든. 뭐 좀 알아봐줬으면 해서. 돌아왔냐?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 궁금해서 그래? 그런 와이프를 다시 데리고 사는구나. 대단하다 너도. 너 틀렸어. 바라는 확실히 아니야. 알아봐 달라는 건 그게 아니라 아내가 어렸을 때 일을 좀 알아봐 줄래? 아내가 정신적으로 좀 아픈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 사람 부모님 안 계시거든. 그런데 자꾸만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시아를 데려간다고 한다잖아. 내 생각에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누군가가 분명 있어.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로 부른다는 거야? 큰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집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런데 말을 안 해.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알아봐줘. 사례금은 두둑하게 줄게. 자식아 돈 안 받아. 친구 사리에 무슨. 알아보고 전화해줄게. 그래, 부탁 좀 할게. 가능한 빨리. 알았어 임마. 딸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니 이제 마음 놓이니? 살 것 같아. 와이프 아픈 것만 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다른 일 제껴두고 이것부터 알아볼게. 걱정 말고 기다려. 며칠 후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시아를 데리고 살았던 폐건물은 어릴 적 있었던 고아원이었더라고요. 친구는 당시 그곳 원장이었던 분의 연락처와 사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내와 딸을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실례합니다. 전화드렸던 정미숙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미숙이 남편이라고요? 정말 왔네요. 찾아온다는 말 빈말인 줄 알았는데. 꼭 여쭤볼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미숙이는 같이 안 왔어요?
아기도 낳았다면서요. 원장님은 미숙이가 같이 못 온 게 서운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아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기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것부터 옛 고아원 폐건물에서 지낸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 큰어머니가 시야를 뺏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요. 그러자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내가 아주 어릴 적 고아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죠. 미숙이는 고아원 들어오기 전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걔가 초년 고생이 심했죠. 어른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미숙이 생모가 첩으로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살아계셨다면 장모될 분이 어느 부잣집 첩으로 들어가 미숙이를 낳았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내는 첩의 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들 없는 부잣집의 첩으로 들어가 본처 대신에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 팔려가듯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딸이라 구박을 말도 못하게 받았다는 거였죠. 당연히 미숙이도 대우를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둘째는 아들을 낳았고 이제 좀 편히 사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장모님과 아내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한겨울 칼바람 부는 날 두 사람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집을 나가라는 거였죠. 그때 아내가 7살이었다고 해요. 보따리 하나 없이 정말 맨몸으로 내쫓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린 아내는 장모님이 부잣집에 애걸복걸 하던 걸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갓난 아이 빼앗기고 장모님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우리 아기 좀 돌려주세요. 네? 엄마, 그러지 마. 무서워. 미숙아, 울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끽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제가 낳은 아들인 거 티도 안 내고 살게요. 그러니까 내 아이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형님, 어르신! 엄마, 나 춥고 무서워. 우리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자. 얘가 왜 이래?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동생 놔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니? 어디 앞이라고 이렇게 소란을 떨어? 들어올 복도 다 나가겠네. 웬 거지가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야? 찬물 한 바가지 퍼다가 뿌려라. 더는 못 찾아오게. 형님, 저예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게요. 헛간에라도 살게 해주세요. 네? 우리 아들 좀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미숙이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엄동설안에 어린 게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벌벌 떨며 비는 장모님에게 본처는 기어이 찬물을 뿌렸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쫓겨난 장모님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는 처절한 얘기였습니다. 아내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 이후 일가 친척 하나 없던 아내는 부잣집에 잠시 들어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처가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아내를 거두었는데 거기서 온갖 구박을 당하고 나중엔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7살부터 겪은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얼마나 자세히 얘기하던지 듣던 어른들이 다 놀랐어요. 그 충격을 마음 깊이 묻고 살았는데 아기 낳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게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딸을 데리고 폐가가 된 고아원에서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통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어야죠. 본처, 그러니까 미숙이가 큰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떠올린 게 아닐까요? 우연히 비슷한 사람을 봤을 수도 있고요. 길 가다가